노유진의 100분 토크. 청와대에서 낙점하고 낙점된 사람이 허수아비 이사회와 청문회를 거치고 신임 사장이 되는 공영방송. 뭐 이런 걸 공영방송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런 건 관영방송이죠. 예, 관영방송. 관영방송. 예. 거의 뭐 방송사가 아바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청와대의 아바타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뭐 청와대 그 홍보 그 수석 휘하의 부처 하나 정도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청와대 홍보수석실 여의도 출장소 뭐 그 정도. 저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좀비들이 하나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방송사마다 이렇게 하나 내려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 영화 채널에서 네. 미국서 지금 하는 워킹 데드 네. 시즌 6인가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해주나 봐. 나는 이거 한국에 이거 왜 해주나 그랬거든. 진짜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난주 뉴스파파에서 KBS 고대영 사장 후보자의 청와대 낙점 의혹을 보도해서 파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지금 교육방송도 난리예요. 국정교과서 논란 와중에 청와대에서 그 뉴라이트 역사학자를 참 신임 사장으로 앉히려는 소문이 좀 흉흉합니다. 누구예요? 공주대 이명희 교수하고 이분은 저 그 옛날 그 교학사 교과서 만들어가지고 예. 욕 많이 먹었던 사람이고 예. 류석춘 씨는 뭐 좀 그렇죠. 그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죠. 예. 그게 다 이제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자리 준다 이 공식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듯이 참 우리 각하도 꼭 자기 닮은 사람만. 그래서 반인 반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또 정부가 5인 미만 인터넷 매체를 강제로 폐견하겠다고 하는 뭐 전 세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간단히 처리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거 헌법 이거 위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헌법 좀 위에 들어요. 대통령령. 그러니까요. 예. 예. 시행령, 헌법 위에 시행령. 예, 헌법 위에 시행령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이 80년대 신군부 언론 통제 작전이죠. 왜 K공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에 못지않다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추혜선 단장님 모시고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그리고 그 대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그 낙곰수 김영민 PD 나오셨을 때 깜짝 출연하시고 이번이 두 번째죠?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심상정 대표 빼고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두 번씩 나오시는 분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영광입니다. 네. 그 지난번 때 그 했던 얘기를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방심이 심의 규정 개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때가 아마 그렇죠. 명예훼손 문제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예훼손 당하고 있다고 아무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때 노유준에서 다뤄주고 나서 방심위의 반대 의견이 900건이 훨씬 넘는 아주 뭐 유례 없이 이렇게 반대 의견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업무가 마비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예정은 11월 5일 날 전체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반대 의견이 너무 많이 접수돼서 뭐 눈치도 보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달 말쯤에 이걸 처리하겠다. 그래도 청와대보다는 낫네. 네. 교육부나 청와대보다는. 아마 다른 일정들이 직권으로 처리할 일정들이 많아서 아마 밀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방심위 위원장이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청와대에서 물러서 사람이 좀 물러 터져있다는 얘기를 청와대 그 핵심 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노 대표님 너무 잘하신 것 누구예요? 같아요. 동네를. 지금 위원장이? 박효정 위원장님. 그 사람 물르게 안 보이던데. 이분이 그 서울대 윤리교육과인가요? 그 사람 국정윤리교과서를 만드는 일로 평생을 보낸 분이잖아. 국민윤리 교과서 만들거든요. 지금이 상기인데 2기 때보다 느슨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분이 그 인상도 이렇게 강성은 아니에요. 그런 범은 엄청 강성이에요. 그래요? 말도 못해요, 정말. 근데 뭐 전력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뭐 생각은 그런데. 근데 이제 VIP 지시사항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또 지금의 스탠스를 또 강화시킬 우려가 있죠. 그래서 노유진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실천하는 시민이다 이걸 느꼈습니다. 실천 또 계속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오늘 방송도 심의 규정 준수 안 하실 거죠? 예, 그럼요. 우리는 뭐 그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은 공익제보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기억해 주세요.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매년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후보 추천은 11월 2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었던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나라가 된 걸까? 대한민국은 왜 국정교과서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새 저서 대한민국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국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출판사. 예, 그럼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일단 오이니아 인터넷 신문을 강제로 폐간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국무회를 통과했나요? 네, 13일 날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시행되는 건가요? 시행은 대부분 이제 시행령이 나오면 한 3개월 정도인데요. 네. 이제 곧 12월 중에 시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시행은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3개월. 근데 이제 1년간 유예 기간이 있는 거 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전국에 6천여 인터넷 언론 가운데 85% 이상이 군소 매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 매체 중에 85%가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사실 그 이름만 걸어놓고 이미 폐업 상태인데도 상당히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숫자가 85%면 엄청난 수거든요. 이게 지금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정확히 개수를 말씀드리면 5,950개입니다. 그래서 약 85% 정도 이제 퇴출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000개는 없어진다는 거 5,000개. 예, 뭐 그렇죠. 네. 5,000개 이상 없어진다. 5,000개 이상 없어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기준이 지금 현행 3명 인터넷 신문 등록 기준이 3명만 상시 인용만 되면 됐는데 이걸 5명으로 옮기면서 그 등록 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출 1억 원이 안 되면 5명의 상시 인원이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여서 이제 1억 매출이 안 되는 언론사가 85%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예. 주로 이제 지역 언론사죠. 그렇죠. 그리고 소수자를 대변하는 그런 매체들이고요. 그 황당한 건 이번 시행령의 모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신문진흥법이라는 사실인데 이게 원래 신문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 이걸 가지고 탄압을 하죠? 신문통제진흥이죠. 신문통제진흥법인가? 내용적으로 보면은 진흥법이 맞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우리나라 법률 중에 인력 규제를 하는 법이 어디 있을까 찾아봤어요. 인력 규제, 그렇죠. 몇 명 이상 써야 되지. 그게 어디 기억나시나요? 그럼 위헌이죠. 기업을 몇 명 규모로 하느냐는 그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자유롭게. 데모 몇 명 하느냐는 있잖아. 예를 들면 1인 시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거나 사제보험을 강제보험으로 실시하게 한다거나 할 때 보면은 인원 규정은 있어요. 다만 그 인원 규정은 그 사업장의 그 인원수 상시 고용 인원수가 5인이면은 이건 꼭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5인 미만은 사업할 수 없다거나. 그렇지. 예를 들면 그러네, 맞네. 빵집을 내는 예를 들면 냉면집 내는데 한 명이 냉면집
운영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없는 건데 법으로다가 그 2인 미만은 냉면집을 그 차릴 수 없다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되게 이상하다. 근데 이거 위헌 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요.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 중 가장 근원적인 자유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한마디로 나라의 수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1조에 언론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핵심은 보도의 자유이고 보도의 자유는 그 핵심이 취재의 자유다. 이거 누가 한 말인 것 같습니까? 혹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예, 맞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말 나오면 일단 다 찾아보면 박근혜 어록에 나 있더라고. 나 찍었거든 이번에 박근혜 본인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예, 참여정부 한 말입니다. 예. 취재 시스템 선진화 방안 잘 기억하시죠? 예, 그때 했을 때 그때 비대위원장을 하셨나 기억에. 행복하실 거야. 자기가 한 말 이렇게 다 잊어버리면 그 사람 머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 고민 없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 박근혜 이렇게 하면 지금 대통령 박근혜가 하는 모든 발언을 다 반박할 수 있대요. 네. 과거 발언으로. 예.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아마. 아니 이제 과거 발언 찾기가 유행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반박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은 좋아하고 반박을 싫어하는 게 반박은 싫어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예, 이제 당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인터넷 신문이 많은 개수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 3인에서 5인으로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하는 부분들을 일반 국민들이 듣기는 이게 뭐 큰 문제냐.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른바 듣보잡 언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다음에 또 횡포를 부리잖아요. 얘들이 뭐 아주 기사를 사칭하면서 이리저리 횡포도 좀 부리고 이런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좀 정리 좀 하자, 정신없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조금 전에 방송심의 규정도 이제 개정하려고 그러고 또 신문법도 지금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고 이런 시도가 다가오는 중요한 세계의 선거 또 정권 교체기 이를 앞두고 이제 언론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 차원에서 보면은 뉴미디어다, 1인 미디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과거보다도 더 소수 인원들이 미디어 기능을 하는 그 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통제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언론사가 너무 많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수를 대폭 줄여가지고 손바닥 위에 얹혀놓고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제 이런 이 시행령 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점을 짚어주셨어요.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난데없이 인터넷 신문 정리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사실 미디어 환경이 변해가지고 옛날에 그 수용자들이 그냥 이렇게 정보를 갖다 받기만 했는데 요즘은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업로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군소 인터넷 매체다라는 게 사실 이게 쌍방향 소통, 과거와는 다른 그 쌍방향 소통의 현상인데 이걸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이런 약간 시대착오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대착오는 기본이지 뭐 지금. 지금 이제 일련의 그 언론 통제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 뭐 신문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온라인 매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은 다 장악했다는 거지. 지난번 뭐 저희 통신심의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팟캐스트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런 다양성을 유지하는 그런 매체들을 그냥 솎아내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방송도 KBS, MBC가 다 장악했지. 그다음에 뭡니까 연합뉴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편이 또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는 종편은 장악할 필요도 없지. 그리고 옛날부터 조중동이야 그런 거 신문 시장을 또 장악하고 있는 현상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고. 남은 게 이제 인터넷 요쪽인데 요거마저도 지금 손을 보겠다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매체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좀 없었어요. 저희 당이 3일 날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서 좀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노 대표님이 이제 사회를 봐주셨고 했는데요. 이게 그 언론의 국정화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 그 역사 스페셜 팟캐스트 잘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뭐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꽃밭에 다양한 꽃이 피어 있는데 빨간 장미가 아니면 다 잡초가 된다. 경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는 꽃은 다 잡초가 된다. 그게 맞습니다. 너무 이 언론 상황이랑 똑같아서 제가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시나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정부가 내건 이 규제 강화의 목적은 사이비 언론 퇴출이거든요. 그 사이비 언론 퇴출하면 데자뷰 되시죠. 사이비 언론 퇴출하면 지금 다 없어져야지. 우리가 보통 날마다 보고 있는 신문하고 방송은 다 없어져야지. 이 과거 군사 정권의 그 풍경들과 그대로 유사합니다. 근데 그 퇴출되는 그런 매체들이 그 풀뿌리 인터넷 매체, 이제 지역 매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동, 인권, 여성 매체들이 주로 있고요. 그 주민 참여 하는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 운동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인터넷 신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신문들은 사실은 뭡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신문들이거든요. 다른 나라 같으면은 정부에서 뭡니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지원까지 안 바래.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그 매체들을 정말 깨알같이 이걸 다 없애겠다는 의도거든요. 근데 이거 안 없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정부가 뭐 5인 미만은 없앤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조치이지만 또 잘못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지. 또 살아나기 이제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이 기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이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빙고. 나도 막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을 타고 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모여가지고 한 500명 모여가지고 그 브랜드를 하나 같이 쓰고 그 속에서 독립 경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응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역에 가면 지역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이런 인터넷 신문사 몇 개 되거든. 제주의 소리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기들은 규모가 제법 돼요. 근데 만약 작다면 뭐 서귀포의 소리가 있고 제주의 소리가 있으면 둘이 합치면 돼요. 법적 형식만 협동조합을 하든 뭐를 하든 합쳐놓고. 제주소리 총연합. 예, 총연합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업을 해놓고 그 밑에 서귀포, 제주 이렇게 분사를 이제 밑에다가 이제 사실상 브랜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광명에서 나오는 뭐 광명의 소리 예컨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명의 소리라는 인터넷 언론이 있다. 근데 3명밖에 안 된다. 그럼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옆에 가면 군포시가 있잖아. 그 군포의 소리도 있으면 광명 군포의 소리를 합치는 거야. 아이. 멍청하게 앉아서 죽지 않는다고.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정보가 유출될까 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터뜨려버렸어. 대안들이 다 나오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데 아닙니까? 협동조합 체제로 신문사 경영할 수 없다라고 또 입법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규제가 헌법위에 규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협동조합 아니면 개인기업 형식으로 돼 있거나 주식회사로 돼 있으면 기업 합병을 하면 돼. 다 민법상의 길은 다 있어요. 그건 뭐 너무 쫄지 말자고 그러니까. 아니 쫄진 않고요. 이게 충분히 헌법 소원을 해도 승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년 총선에 국회를 바꿔가지고 다시 입법 조치를 긴급하게 하고 정지시켜 버려. 그럼 되지 뭐. 됐어요. 오케이. 길이 많네.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아까 들어오셔가지고 기가 세서 눌려가지고 말씀을 못 하신다는데 아니 그 인터넷 매체들 그 당사자들 있잖아요. 당사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주로 이제 그 인터넷 매체를 하신 분들이 건강하게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신 분들이 기존의 제도 언론에서 한계를 절감을 하고 나가서 대한 매체로 운영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분, 3분씩 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지역의 비리들을 폭로하고 또 지역사회의 그 유착 관계들을 어렵게 뚫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이비 언론사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재 권한이 상실이 돼요. 그러면 이제 유사 언론 행위를 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취재 권한이 뭐 출입처에 출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잖아요. 이른바 그 프레스 딱지 붙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이 우리나라 같이 그 취재원과 언론의 관계가 폐쇄적인 환경에서 취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사의 기능은 다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명을 못 채워서 퇴출이 되면
그 똑같은 제어로 2년간 신문사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비판적인 매체들은 다 이제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정의당에서는 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이라든지 기업합병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방안을 만들어야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터넷 매체들을 소송인단으로 문건에는 좀 플랫폼 역할을 해달라는 그 주문이 직접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풀뿌리 인터넷 언론 지킴이 센터라든지 그 이제 명칭은 가칭인데요. 소송인단을 모아서 대응센터를 설립을 하고 여기에 민변도 같이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히셔서 이 소송은 지금 그 위헌 소송. 위헌 소송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 그 대응센터 현판도 달고 이제 아니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그 인터넷 소형 인터넷 뿔뿔이 인터넷 언론사 정략결혼 추진위원회를 하나 부설로 만드세요. 아, 그 위원장을 유시민 대표님으로 추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인 김에 소송인단이 모였다가 제일 거리도 가깝고 활동용도 비슷한 데끼리 짝짓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헌 제소도 다 하는데 그래도 다른 게 다 막히면 그러면 이 법을 정부에서 밀어붙일 경우에 시행령을 이 시행령에 맞춰서 옛날 우리 보던 만화에 있잖아. 마루치 아라치야 뭐야. 그거 보면 왜 이렇게 별개로 다니는 로봇가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착착 결합해가지고 훨씬 센 놈 되잖아. 그 만화 있었는데 합체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독수리 오용제처럼 자연스럽게 그 현재 그 저 소규모 언론사 업체들은 그런 이제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그 싸움 잘 걸었다 이거지. 당신들 싸움 잘 걸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3인 4인을 지금 없애지 말고 봐달라는 게 아니다. 1인도 하겠다. 그렇지. 1인 미디어 시대인데 온 국민 미디어 대기 운동 이런 거 있잖아. 저 종편을 갖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조중동 어떻게 상대할 거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한 사람이 자기 미디어 발언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몇 억을 들여서 갖출 수 있는 방송 기자재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개발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1인 미디어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게 깨있는 시민들이 할 일이지. 그리고 아니면 그런 지역 업체들에게 나는 이제 신문 기자 되기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자 수가 그렇게 따진다면은 내가 자원해서 기자 되겠다. 뭐 보수 문제에 따로 이렇게 자원 봉사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이걸 좀 적극적인 미디어 운동으로서 더 큰 미디어 운동을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는. 지금 말씀하신 건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 대응이네. 그냥 공세적 대응이고 오히려 저쪽에 그 패러다임이 낡았다는 걸 보여주고 사실 미래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 아니 예컨대 이런 비유를 해봐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아직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미혼 남녀는 다 집합해. 그래갖고 이제 너네들 없애버릴 거야. 미혼들은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소설 같죠, 그죠? 수용소에 본인은 이미 이제 넘어섰으니까 그 나이를. 본인은 국가하고 결혼한 사람이니까. 미혼이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 모아놓고 전부 가스실에 보낸다 이럴 때 살아나려면 거기서 짝을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혼인하면 빠져나오면 되잖아. 잘 됐지 뭐. 그런 자세로 이거는 엎어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 대표님 1인 미디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이제 규제를 뭐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는 이제 관련 기관에서 그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대비하면서 언론재단에서 규제 영향 분석서를 이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연구원들도 자기들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이제 그런 거죠.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각하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적어놨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제가 훑어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해외 사례를 뒤지고 뒤졌어요. 찾을 수가 없죠. 이런 해외 사례를. 그래서 그 해외 사례를 표시를 하면서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인터넷 뉴스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해외 사례와는 직접 비교가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의 해외 사례가 뭐냐면요. 언론사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 지원, 특별 재정 지원, 지역 언론 직접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규제하는 나라는 아예 없고. 네, 그러니까 상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저 언론사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정부의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웃긴 보고서는 처음 봤어요. 야, 진짜 그거 봐, 내가 오히려 내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걸 프랑스에서는 안 그게 선진국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유연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옹호하는 그런 입장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역시 이 정부는 북한하고 비슷해. 그치. 뭐든지 우리 식대로야, 우리 식대로. 내 식대로지. 그렇지. 내 식대로야. 전 세계에 뭐 유례가 있거나 상관없어.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북조선은 남조선의 미래다야. 북한은 남한의 미래다 보면 지금. 그래서 저도 거잖아, 북한이 생각났는데요. 이것도 북한 따라하기입니다. 잘못 추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한에서 우리한테 유화가. 지난번에 북한에서 우리 국정화 반대 지령 내렸다는 그거 있잖아. 네. 그게 북한이 우리가 자기를 따라할까봐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지 혼자 좋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35년 전에 그 신군부에서 했던 그 K공작의 양상과 비슷하다 이런 좀 지적도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때 35년 전 일 K공작? 네, 그럼요. 그 언론 통폐합하고. 네, 언론 통폐합. 그때 중앙일보가 이제 TBC 뺏겨가지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절시부시 망황불락하다가 이제 그 방송국 하려고 지금 그 중앙일보 빌딩 그 순화동에 중구 서소문에 그 지은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방송국을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종편하고는 다르다고 주장해요. 원래 기득권이 정당한 기득권이 있던 데라고. 그렇지. 그리고 옛날 TBC가 괜찮았어. 요즘 JTBC 비슷한 거야. JTBC 그 출범하면서 TBC를 되찾자는 슬로건이었어요. 대자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언론 강제 통폐합 그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허문도 정무비서관이 있었다면 쓰리허라고 있었죠. 허문도, 허삼수. 지금은 민병호 뉴미디어 비서관이 있습니다. 민병호란 분이요. 그러니까 데일리안 전 사장인데요. 데일리안이 어떻게 코업 매체인지는 아시죠? 압니다. 기도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데잖아요. 그냥 여기도 아마 가만 놔뒀으면 퇴출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 정부 광고 밀어줘가지고 정부 광고 밀어줘서 먹여 살리는 우익 언론사들이 되게 많아요. 언론사들. 근데 이제 퇴출 대상 인터넷 언론사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서도 자기네들 모여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죠? 변모 씨랑 가까운 이렇게 이쪽 진영에서도 그리고 그 건강한 언론을 죽이려고 한다. 그 사람들도 반발해요. 그 사람들도 혹시 문고리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경제적 문제구나 이건 역시 2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경제적 이해관계인 것 같네. 아니 있는 집에서 소외당하면 얼마나 더 서럽지. 서럽겠어요. 우리처럼 아예 없는 동네에서 살면은 한 끼 굶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는 새빵 사는데 그 주인집에서 이제 조기를 먹는데 나는 못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 집에 애인데 못 먹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타워팰리스에 같이 살면서 굶어봐. 더 처참하지. 방송 얘기했는데요. 오늘 KBS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요? 이제 첫 도입이 됐는데요. 전 좀 아쉬운 게 KBS 사장 인사청문을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하자마는 사람은 누구죠? 고대영 씨죠. 고대영 씨. 낙점됐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분. 맞습니다. 그 김성우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내려보겠으니 정리해달라 해서 이제 여당 이사 7명이 몰표를 받았던. 우선 고대영이란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청취자들 위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죠. 고대영이 걸어온 길. 한번 보도본부장 출신입니다. 그 KBS판 쟁점이 됐던 논란이 됐던 편파 보도는 거의 다 주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네. 용산 참사 보도를 축소했고요. 그리고 편파 보도를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문제 제기했던 후배 기자를 또 폭행까지 했습니다. 뭘로 팼어요? 주먹으로 팼겠죠. 주먹으로 팼어요. 이분이 보도국장 당시에도 불신임 당했고 불심 90%가 넘는 내부 인사로부터 불심을 당했고요. 보도본부장 시절에도 불신임 당했죠.
현직 언론인 출신으로 미 대사관 연락책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스파이를 그래요? 스파이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그걸 미국 그 대사관에다가 공식 보고서로 제출해 이게 위키리크스에서 폭로가 돼서 나온 건데요. 다 나온 거예요. 그 미국 간첩질을 한 거죠. 왜 미국 간첩은 간첩이라고 안 그래요? 우방국을 위해서 일하는 간첩도 간첩은 간첩이잖아. 예, 간첩이죠. 형법상 간첩이죠. 그렇죠. 형법상으로 다 간첩이잖아. 아 이거 우방국이 도청하면 도청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KBS 사장으로 친구가 훔쳐가면 도둑 아닌가? 그리고 19대 때 기억나실 겁니다. 야당 대표실 도청해서 여당에 넘긴. 그 벽에 대고 녹음한 벽치기. 거, 벽치기 한 거. 야, 이분은 엄청난 분이네, 그러니까. 엄청난. 국정원에 가야 될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가 잘못됐다. 아니 명백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청와대에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이러면서 KBS 뉴스를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요. KBS 뉴스 신뢰도와 영향력이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이 사람 고대영 사장 후보하고 사장 자리 놓고 경쟁했던 사람이 강동순 씨 아니에요? 네, 그 강동순 씨는 6번 사장에 도전을 했는데요. 다 떨어진 KBS 사장 그 공모를 할 때 붙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그냥 붙박이라 그러는데 그냥 장식 용어로 늘. 예, 6분인가 7분인가가 항상 이름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붙박이라는 분들은 그 들러리 쓰기 위해서 늘 이렇게. 아니요. 그럼 뭐예요? 아니 본인은 유력한 평생 소원이죠. 평생 소원인 분들. 근데 이번에 또 안 됐잖아요. 강동수 씨가 6번째 또 안 됐잖아요. 유력 최종 후보자로 올랐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들이 장난쳐가지고 지금 이 고대응을 세웠다고 지금 뭐 전화 통화를 누구하고 했다, 뭐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하고 했다, 그다음 또 어떤 이사하고 했다 이런 걸 다 폭로를 했네. 열받았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김성우 수석은 금시초문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강동순 씨가 이렇게 폭로를 할 정도면 뭐 그 KBS 출신이고 그리고 예전 방송위원 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다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고대영 씨랑 강동순 씨랑? 근데 이제 강동순 씨 같은 경우엔 더 그 장악력이 떨어지죠. 내부 장악력이. 옛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을 해치고 독립성을 짓밟는데 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누가 더 유능할 것인가. 그 경쟁에서 떨어진 거죠. 그렇지. 그렇구나. 섭섭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진흙 속에서 이 보석을 골랐을까? 참 어쨌든 딱 지금 자기 정권에 맞는 사람을 진흙 속에서 돌을 고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은 뭐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드러날 텐데요. 사실은 공영방송 사장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이게 전 국민한테 만천하에 그 KBS의 수장으로 이런 후보자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도 정말 그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 아니 근데 강동순 씨는 KBS 전 감사인데 다 같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 서가지고 좀 자리 얻으려다가 자리 못 받았다고 이렇게 폭로하면 되나? 도둑놈도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의리가. 아니 뭐 자기는 정당한 방법으로 지금 뭐 그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니까 또 이제 몇 번 더 떨어진 재밌는 건 요번에 증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권 인사잖아요. 나름대로가 아니라 아주 강한 여권 인사인데 근데 이런 분의 입에서 이제 이 폭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에 거의 매일 이인호 이사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 통화를 했다. 그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했다. 지난해 조대현 사건,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여권 이사들 표가 갈리면서 어부지리로 조대현 사장이 손줄댔던 일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한 표라도 이탈이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이사들을 뽑을 때 각서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다짐을 하다시피 했다. 무슨 체크리스트 같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다. 그다음에 이제 KBS 사장 김인규 전 KBS 사장도 여기에 이제 뭐 증언 개입돼 있다는 증언들 등등등등 계속 이어집니다. 그 미 대사관 그 위키리크스에 그 공개되었던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 고 후보가 빈번한 대사관 연락책
네. 이게 자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정확한 통찰력을 지닌 그러니까 국정원을 가야 된다니까. 진짜 이거 인사 잘못됐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제일 잘못된 인사가. 그거는 근데 그 국정원도 아니고 CIA 한국 끈앞을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CIA죠. 그래서 이번 기준은 보도국에 대한 장악이라고 봐집니다. 총대선을 앞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하고는 각 분야의 최상층에 CIA 간첩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위키리크스 보면 온갖 게 다 나오잖아. 그리고 또 그 CIA 또 장학생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키워가지고 그냥 뭐 공부도 시켜주고 나중에 피터지게 싸웠다 이런 보고서도 올리고 뭐 별거 다 올리더라고 보니까. 여기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뭐 다양한 형태의 이 요원들이 있는 거죠. 언더커버도 있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은 참 이제 최악의 후보다. 계속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되고 있는 거고요. 뭐 KBS 얘기는 그렇고 지금 그래서 KBS는 보도 장악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러면 역사 코드가 어딘가 지금 EBS 구성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데가 EBS인데. 그럼요. 그래서 이제 EBS는 사실은 어떤 정치적 영역에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석춘하고 누구? 이명희. 공주대 교수. 머리 아프다 정말. 그건 뭐 그 난리난 거지 뭐. 지금 EBS가 이제 수능 연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실직 프로. 그래서 유일한 우리 그 나라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공적 수단인데. 사실 공영방송은 지금 EBS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이제 뭐 EBS 이사회 구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울어 있죠. 이제 지금 9명의 EBS 이사 중에 야권 추천 인사가 2명밖에 아닙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전체가 여권 추천 이사였어요. 근데 EBS는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근데 EBS의 보수 역사학자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정말 관심 갖고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인사 적체가 너무 심한가 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데까지 이렇게 넘보지는 않았거든. 근데 지금 뭐 정말 생선 뼈다귀 등뼈 속에 있는 국물까지 쪽쪽 빨아먹는 태도로 지금 자리를 다. EBS 부분은요. 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그 문제가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교학사 교과서잖아 이분이. 그렇지. 존재 자체가. 여기 이제 교재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예 방송으로 갖고 들어오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EBS 시청자 분포나 시청 동기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게 무슨 의학을 좀 하는 사람이 한다면 몰라도 갑자기 웬 역사예요. 그건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 얘기죠. 얼마 전에 제가 국회 본청 나오다가 EBS 직원들을 만났어요. 근데 박스를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끌고 가더라고요. 이게 정무위원장이 역사 교재 다 들고 와라.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건데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EBS를 대통령이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그 EBS 가지고 EBS 방송을 보면서 중국어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EBS 1, EBS 2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국어 하는 거 EBS 1의 위성도 있고 채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EBS 그럼 교재 그렇게 형편없단 말인가? 지난번에 기적인 퇴화가 일어날 수 있어. EBS를 많이 시청했는데. EBS 교재가 좋은데요. 방송이 그 유일하게 그 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게 EBS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KBS는 MBC에 가진 애정과는 조금 다른.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에서는 약간 고상한 애정. 그러니까 방송사 중에서 EBS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랑을 안 받는 기관일수록 지금은 살아가기 좋아. 그 해외 순방을 하면서도 EBS에 대해서 항상 자랑을 이렇게 하신답니다. 우리 EBS 위험하고만. 그래서 그 EBS는 탐독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 코드와 정확히 맞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보낼지 굉장히 민감한 거죠.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 그럼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 유래 화인피토 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 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레포터요. A+. 장학금 받아야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 심사라도 가고 싶어요. SNS에 쓰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좋아요 1만 개. 제가 신입사원이라 기한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은 말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문 다독 다상량,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사람들의 글쓰기에 힘이 되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네이버 카페 두 바보의 재무설계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는 방가 이가입니다. 재무설계라고 하면 돈이 많은 분들만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꿈의 크기가 각기 다른 만큼 그에 꼭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무설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실에 치여서 실행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도록 당신만의 재무 맞춤옷을 디자인해드리겠습니다. 우직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친구 두 바보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또는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좀 초점을 좀 민간으로 좀 옮겨보죠. 또 다른 일 있는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뭐가? 제가 꼭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예,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예. 공영 언론 하면 공영 방송과 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예. 저는 연합뉴스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K공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보도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럼 신보도지침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사가 누군가. 연합뉴스가 통폐합 때 민간 통신사들을 통합해서 연합통신으로 해서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연합뉴스로 개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게 지금 지난 세월호 보도부터 연합뉴스가 하나의 프레임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모니터를 해보면.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세월호 때 모니터를 하는 언론단체나 이게 연합뉴스 역할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연합뉴스가 지금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이렇게 7명의 이사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를 경영을 하는 게 뉴스통신진흥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사진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2명, 국회 추천 3명이고요.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국회 추천해서 1명이 야당 추천 이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 장악돼 있습니다. 여권으로 장악돼 있고요. 매년 정부 지원금이 한 300억이 넘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국가기관통신사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2015년에는 349억 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요.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면 연합뉴스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에 타전이 됩니다. 그 기사를 다 받잖아요. 기사 전제료를 내고 기사를 다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뉴미디어 시대의 보도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그런 명칭의 프레임 반복적으로 연합뉴스가 계속 때렸습니다. 기사를 배출했고요. 바른 역사교육 기획기사를 갑자기 편성해서 편성해가지고 이게 정부 코드 맞추기로 비판을 받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시대에 정부 기관 통신사 지정이 거예요? 저는 이게 왜냐하면 역할이 뭐예요? 나 이해가 안 돼. 원래는 이제 통신사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좋은 취지에서 독립적인 통신사를 지원한 건데 지금 돈으로 묶어가지고 관영 통신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영 통신사가 아니고. 그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지금 뉴시스는 돈 못 받죠.
네, 못 받죠. 그 연합 뉴스는 돈 받고 뉴시스는 경쟁업체인데 돈을 못 받고 이거는 그 위헌적 상태라고 그렇죠. 봐야지. 왜냐하면 아니 내 세금이 왜 이런 데 들어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세금 그런 데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야. 어저께 물대포도 다 우리 세금이야. 그래서 저는 연합뉴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사각지대로 가려져 있는데요. 공영 언론석에 포함된 연합뉴스 이건 뭐 지금 KBS 못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합뉴스가 이른바 그 프레임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뉴스들 예컨대 KBS도 MBC 이런 것들이 막 증폭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종편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약간 별동대, 우익 별동대 역할들 좀 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대항하는 인터넷 언론들은 통폐합하고 그다음 팟캐스트는 규제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의도인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둔 이 사람들의 언론 대책인 것 같은데 그 얘기 이제 이쯤 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기업들끼리 그냥 이렇게 사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혹시 집에 TV 뭘로 보고 계세요? 우리 집은 올레밖에 안 돼가지고 SK가 못 들어오대. 맞습니다. 집에 시설이 그래가지고 통신이 우리 동네는 그렇더라고. 필수 설비 구역이라 그래서 이제 SK만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KT만 들어와요, 우리 집은. 그 오지입니다, 거기. 오지. 실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유선 방송. 시내에도 오지.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깔기 어려운 데는 기반 시설을 KT에서 해가지고 SK 안 빌려준대요. 다른 통신사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 사는 집은 다 입주자들이 온라인만 봐요. 그 방송 공짜로 끼워드립니다. 이거 많이 보시죠. 전단지도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돌리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유료 방송을 통해서 수신료를 내고 돈을 또 따로 내고 보는 게 90%가 넘거든요. 한 94%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이.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파만 보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죠. 다 요즘 지금 이제 그 시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 시장을. 근데 이게 이제 유료 방송이라고 해도 이 방송 사업자거든요. 방송 사업자는 그 일정한 그 점유율과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입장벽, 특별 점유율 규제 이런 걸로 다 묶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여론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지배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미디어 산업에 이제 뭐 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 속에는 모두 다 이렇게 규제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까지 대해온 걸 보면 이제 그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PP라고. 네. 여기에는 이제 독립 채널을 가진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망 사업자들, 그러니까 KT라거나 SKT라거나 이제 망을 가진 쪽. 그 다음에 요 중간에서 뭐 노원구다, 종로구다, 무슨 이렇게 강남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지역의 에서 이 PP를 사다가 이 망에 끼워가지고 유료로 공급하는 그 유선 이게 SO라 그러죠. 유선 방송국, 종합 유선 방송국. 이게 크게 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과학기술의 발전의 측면도 하나는 사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제 큰 데 작은 데를 먹어가는 과정도 있고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먹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망 사업자들이 이제는 종합유선 방송국도 먹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마 SO 종합유선 방송국은 좀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다. 망사업자들이 다 먹어가면서 망사업자들이 또 채널까지를 이렇게 석권해가는, 그래서 공룡의 탄생, 주라기 시대의 진입. 이게 이제 그 출발 신호탄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거의 그 멘붕 상황입니다. 이 예상치 못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SK에서도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을 했어요. 한 번도 이런 게 시장에서 회자가 된 적이 없고 그 11월 2일 날 이사의 의결을 마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30일 날 SK 노조에서 SKB죠. 브로드밴드 노조에서 SNS로 비공식 입장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일까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가 케이블이 이제 국민의 정부 때 출범을 했고 케이블은 이제 유선 방송이 케이블로 전환을 한 겁니다. 전환을 한 건데 그 당시 이제 다채널 시대라 그래서 채널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출범을 하면서 지역 기반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선거 방송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선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케이블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 대표님 출마해 보셔서 얼마나 그 케이블이 중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노출이 굉장합니다. 지상파보다 노출 빈도가 높고 계속 재방을 해주기 때문에 9번 선거 방송 영향력을 CJ 같은 경우에 그 강원도 전역을 CJ가 가지고 방송 권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문순 도지사 시절에 거기 그 최문순 도지사가 출마를 했을 때 그 토론 방송을 너무너무 많이 틀었어요. 저녁에. 근데 이제 엄기영 그 당시 그 후보가 토론을 너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깨에 떠도는 그 당시 얘기는 최문순 도지사는 CJ가 만들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 반 농담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SK가 이제 그 헬로비전을 인수했다는 건 재계 5위인 SK가 그런 방송 채널을 직접 소유한다는 겁니다. 근데 CJ 헬로비전은 이게 뭐 CJ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CJ 계열사죠. CJ도 뭐 재벌사 아니에요, 근데? 네, CJ 재벌사인데요. 이건 망사업자가 아니죠. 망사업자가 아니고 콘텐츠 공급자지. 콘텐츠 공급자지. 망사업자는 아니거든. 설명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의문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신이나 방송이 융합되면서 철도를 예를 들면 철도는 이제 땅에 깔려 있잖아요. 철도는 망은 누가 관리하냐 하면 이제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죠. 근데 그 위에 서비스 업체를 따로 분리해서 경쟁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근데 통신망은 철도망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그 위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망 사업을 하는 거하고 이 컨텐츠 공급 사업을 하는 거는 수직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라 원래는 좀 규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걸 같이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같이 먹어 들어간 거고요. 이제 망 사업자를 그 IPTV 사업자죠. 네, 망 사업자가 단순히 이제 망이 아니라 채널을 가지고 있는 방송 사업자입니다. 방송 사업자로 이렇게 지금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럼? 그 시청자 입장에선? 그게 저거예요. 결국 경제력 독점에 관한 건데 경제력 집중에 관한 거. 망을 관리하는 사람은 컨텐츠 공급하는 업체들 사이에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망을 유지해야 되는데 망을 가진 업체가 컨텐츠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컨텐츠 공급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컨텐츠 사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 점유율을 이용해서 담론 영역이라든가 보도 영역이라든가 혹은 여론 형성 영역에서 압도적인 힘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규제를 많이 두는 건데 지금 규제망이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예, 작동이 안 되고 하루아침에 이제 무력화돼 버린 건데요. 이게 잠깐만. 이게 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휴대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휴대폰이 기계 만드는 데가 따로 있어야 되고 원래는 지금도 따로 있지만 그다음에 통신사업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기계는 기계대로 발전하고 통신대로 쌓이게 하는데 이게 사실 결탁되어 있다고. 그렇죠. 결탁되어 가지고 통신사의 요구를 기계 만드는 쪽에서 받아주고 또 기계 만드는 쪽의 요구를 통신사가 반영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소비자가 중간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자가 손해보는 우리나라 와이파이가 늦게 개통돼 다른 나라보다 늦게 개통된 거 아이폰이 못 들어온 거 한동안 이런 게 다 이런 결탁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방송통신에서 지금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이 힘을 발휘하는 경쟁시장이 돼야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공급자가 망도 장악하고 컨텐츠도 장악해서 나중에 소비자들은 공급자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빅브라더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추진되는 건가요, 지금? 누가 뭐 로비를 한 건가? 이런 상황이 다가오기 전에 정부 같은 데서 이게 경제력의 남용 또는 시장의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서 규제를 갖다가 만들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작업해가지고 못하게 하면서. 그렇죠.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관찰하면서 이게 수직적 통합이기 때문에 망사업하고 컨텐츠 공급 사업은 수직적으로 연결된 건데 이걸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력 집중이
각각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혹은 여론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형성할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을 내야 되고 네. 기존의 법조항을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면 규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규제를 하지도 않으려니와 만약 규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불충분해서 그렇다면 아니 최소한 위험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리든가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현행 법규를 가지고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현행 규제법이 불충분해서 규제를 할래도 할 수가 없다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속으로 다 통했지. 평소에 그 동기 동창 내지 뭐 서로 골프 치고 하는 관계 속에서 다 이제 어떤 일이 지금 새롭게 발생하는 걸 관찰하고 그 탄탄대로를 만들어놓고 가고 있는 거고 이럴 때 국회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거대 재벌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은 그런 의원들이 이제 이런 걸 국회 차원에서 오히려 의원입법으로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지금 국회 상황은 매우 어지러운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정부에서는 뭐예요?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아무 입장을 안 내놓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쁘지 않은 거지. 나쁘지 않은 거죠 지금. 얘네들은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거대한 선이 출현하면 이 선만 탁 잡으면 국민선 안 잡아도 되니까. 뭐 청와대 최근에 특사까지 시켜줬는데. 그렇지. 아니 청와대랑 직거래했다 그래서 뭐 흉흉한 소문들도 나오고 청와대 하는데요. 직거래했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고. 그래서 그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정위에 대한 그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아요. 공정위가 경쟁성 제한을 하는 건 이건 일반 기업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방통위는 사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부는 인가를 받아요. 지금 우리 방송 사업자들은 다 면허 체계에 있거든요. 3년 내지 5년.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는 5년 내지 7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나쁜 영향력이 있으면 제대로 그것을 개선을 한다거나 최악의 경우는 하지 말아야죠. 그 이종 간의 경험은 이 생태계 자체를 파괴한다는 그런 환경에 따른 분석이 나오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에서 이제 제기를 하는 건 지금 빨리 이 생태계 전반에 대한 환경 영향 연구를 빨리 좀 시작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그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행정부가 그렇다 치더라도 입법부에서 특히 뭐 야당들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뭐 막아야 될 텐데. 아니 이게 일단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아니 내일 정의당에서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새정연 쪽에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뭐 방송 정책은 야당을 다 아우르면서 같이 좀 이렇게 해야 돼서 했는데 그 제안을 했는데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당만 왜 못 해요? 그 지금 집안이 어수선해 갖고 이거 할 틈이 없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집안이 어수선해. 지금 막 아버지도 없고 지금 막 복잡해 지금. 그리고 우리 그 저기 잘 아시니까 영화관들 있잖아요. 단성사 피카들이 다 문 닫잖아요. 그리고 큰 어떤 영화 배급사들, 영화 제작사들 쪽에서 CJ라거나 뭐 롯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관 다 장악했잖아요. 네, 롯데 시네맥스. 그렇게 장악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만든 영화는 온 영화관에 다 깔아놓고. 맞아, 그 얘기네. 그래서 나중에는 콘텐츠까지를 종속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방송 시장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CJ 말씀하셨으니까 CJ가 이 정권들의 순환기였습니다. 사실 뭐 영화 배급도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인 영화 투자했다가 굉장히 밉보여가지고 그래서 병중의 사주가 계속 구속 상태에 있어서 CJ 엄청난 구애 작전을 펼쳤는데 징역 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지금 보석 이번에 계시죠. 이번에 계신데 정권으로부터 어떻게 CJ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 총 18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채널만 5개고요. 18개 채널에서 은지원 등 이렇게 그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서 창조 경제를 응원합니다라는 프랜카드를 다 걸었어요. 그때 광고 일제히 18개 채널에서. 근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자기들이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채널
뭐 직사 채널이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SK가 직접 대주주인 SK가 입김을 작용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내년 총선에 SK 장학생이 국회에 여럿 비출할 수 있다. 그러면 통신비 인하라든지 이런 입법 가능하겠는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맞습니다. 지배력 전이에 대한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예,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새정년이 지금 자기 집안 싸움으로 바빠가지고 또 못하는다는데 우리끼리라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듣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언론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야당들 뭐 했냐? 어? 사실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다룬 대한민국 언론 상황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자유 언론의 영역이 점점 철거되는 그야말로 철거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균형 이거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요? 이게 보면은 우리도 이게 뭘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만든다고 될 문제 같지도 않고 돈 있어야 만들지. 팟캐스트 하면 되나? 나라를 만들어야지. 나라를 좋은 나라를. 예.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근데 이게 어려워도 끊임없이 대안을 좀 생산을 하고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정치적 환경을 그리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정의당이 내년에 그 20석 교섭단체 위상만 갖추면 저는 미방위에 뭐 2명 정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것을 전체 견인을 하면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봐요. 이게 정말 민주주의 그 체계에서 버릴 수 없는 가치다라는 걸 그 우리 당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하면 그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새정연이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그동안 새정연과 그 정책 입법 활동들 그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 뭐 토론회 법안 간담회 뭐 별것 없이 다 기획을 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그 비판의 대상들하고 급친해져서 프렌들리 정책이 참 무력한 정치에 언론의 무력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참 재벌들이 이 정치인 관리를 그 품격 있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게 그런 방식으로 잘 관리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를 받을 때의 편안함 이런 거에 젖으면 뭐 그리 되는 거죠. 인간이 뭐 별 거예요. 옛날에 저기 심상정 대표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의정 활동하다 보면 좀 그 야당 쪽에 특히 이제 지금의 그 뭐죠? 새정치, 민주연합 이쪽 계열 분들 중에 좀 합리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멀쩡하게 합리적인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고장난 녹음 테이프처럼 동일한 말을 반복한다고 하면 그때 삼성에서 다녀왔구나 생각은 많다고. 이제 어떤 순간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좀 되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멀쩡히 일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콱 막혀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봤잖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장악, 하나는 자본의 장악. 이 두 개의 사슬이 지금 언론과 그 생태계를 아주 이중으로 지금 감싸고 있는. 국가와 시장이 동시에 지금 공격을 그러니까 해서 이런 거죠. 의견의 다양성을 해치는 상황인 거죠. 정의당은 의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정의당 의원들은 사실 별반 로비 대상이 못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130명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협조가 있어야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은 저 로비도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해봐야 알지. 몰라. 아직 근데 알 수 없는 거고. 시험에 들지 않았어. 네, 아직 시험에 들지 않았어. 그래. 나는 시험을 끝냈고 시험 치다 나와버렸고. 시험에 들었다가 불합격해서 지금 탈락한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은 다 저렇게 될 탈락 가능성이 높은 거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고. 이제 두 갈래예요. 하나는 정치인들은 많은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 하다 보면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얽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여권에서 누가 쓰고 와서 쓱 흘린단 말이야. 의원님께서 참 국정에 협조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고민이 많습니다. 대검의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는 뭐 지난번에 건설업자 아무개 씨하고 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이번에 이걸 잘 안 해주면 한 10명 감옥 가야 된다 이런 협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에 받을 때는 그게 재벌 돈인 줄 몰랐는데 순수한 돈인 줄 알고 친구가 주는 거 받았는데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주인이 있는 임자가 있는 돈이고 꼬리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늘 정치인들은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어서 지금 어두운 그 골짜기를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당에.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 돼 이거는. 살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마련이거든. 뭐 자기들이 뭐 아니 자기들이 무슨 예수님이야 시험에 들지 말게. 양해보다는 음해를 해야지. 아니 뭐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CJ가 가지고 있는 채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제가 17대 국회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좀 그 잘 아는 386 의원이 선배 의원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좋은 충고로서 좀 이제 들어왔으니까 국회의원도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두 가지 금기가 있다고 자기는 들었다. 그게 뭐냐 삼성과 미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상당히 무거운 중압감이 그 겁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은 그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근데 결국 이제 잘리고. 그 삼성을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참 중심 어린 조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딴 사람이 해준 거지. 옆에서는 안 해줬잖아. 아니 누가 해줬던 간에 참 좋은 얘기 해주면 참고하셔야지. 예, 뭐 처참하게 좀 기울어진 여론의 운동장 앞으로 이게 이제 균형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거기서 정의당이 작지만 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좀 나와주신 김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예. 근데 최혜선 단장님 지금 오신 지 한 반년 돼가지 않아요? 아니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뭐 많이 하셨나 보다. 그걸 많이 하시네. 네, 뭐가 일이 많으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서요. 근데 이제 두 달 되셨으니까 어떠세요? 또 지난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요즘 활동하시기가. 이제 뭐 적응 완벽하게 했고요.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언론개혁 운동의 그 범위들을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서 그동안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의당으로 오니 작은 정당이라고 애면할 줄 알았는데 많이 찾아오고 또 큰 판도 꾸려주고 그래서 더 좀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 최선 단장님은 오랫동안 그 언론 개혁 시민운동, 그러니까 시민운동 차원에서 언론 개혁 운동의 그 산 역사에 이제 속하는 분이죠. 이제 당으로서는 아마 큰 또 자산이 된 거죠.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저 큰 당에도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다가 뭐 연구원 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중앙당으로 가기도 하고 그분들 사석에서 만나서 물어보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기피하더라고. 한 두 달쯤 지나면. 이게 처음에는 좀 언론에도 나오고 화제가 돼가지고 좀 대우도 해주고 경청도 하다가 한 두 달 지나면 그 씻고 난 껌처럼 돼버린대요. 그래서 후회하면 자기도 바보 되니까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보람 있으시겠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해가지고 여쭤봤더니 안 그러네 여기는. 정말 좀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큰데 가면은 그 몇 달 있어도 다 못 돌잖아요. 어디가 어디인지 잘 지리도 모르고 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아니 뭐 뿌리가 같아서요. 우리 노 대표님 과거의 뿌리가 같아서 저는 고향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또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좀 그 지금 뭐 좀 전에 중첩 때 그런 그 두 개의 사슬을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시민의 저항도 중요하지만 언론인들 뭐 힘들겠지만 언론인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회자됐던 얘기인데요. 그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프랑스의 언론인들이 이제 처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콜라보. 극악의 뭐 폭력은 저는 절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때 죄명이 있어요. 침묵이 죄라는 겁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앞에 이게 점점 더 존재를 잃어가는 언론인 더 이상 역사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전국의 언론인이여 걸기하라. 예, 맞습니다. 사실 그렇죠. 잃을 것은 굴욕뿐이고 얻을 것은 자유다. 얻을 것은 가오다.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간 언론인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싸우고 지사적이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 무슨 뭐 직장인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언론인은 옛날에는 지식인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종업원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직장인도 아니고 저희 종업원. 네. 이제 종업원으로 머물지 마시고 지식인으로서 일어나기를 지금. 샐러리맨이 아니죠. 네. 역사적 사명이 있고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난 전두환 정권에서 가장 먼저 언론 통제를 하면서 기자들의 그 임금을 올려줬죠. 왕창 올려주고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 안 듣는 언론사는 다 통폐합하고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그분에게 봉투를 받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0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일부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 뭐 말 잘 안 듣는 길들여진 셀러리맨이 아니라 언론이라는 이름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막 조폭들처럼. 특히 종편보면 정말. 그래서 스스로 통제가 쉬워지는 이 구조에 같이 들어가지 말고 전선에서 저항을 좀 해주시라. 지금은 그럴 때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뭐 언론인들한테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해주신 것처럼 아주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정의당 조그만 당이지만 좀 작은 힘 가지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당 의원들 활동 속에서 일당백 정의당 의원 이게 뉴스 기사였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참 뿌듯했는데. 그럼 우리 500명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에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예, 함께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노유진 정치카페가요 2015년을 보내는 송년 특집 공개 방송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송년 특집 공개 방송인데요. 날짜는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죠.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무료 공연이고요.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 주소는 팟빵 공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등 정치카페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청취자 설문 참여하시고 공개방송 신청 게시판에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직 마감 안 됐어요? 예, 아직 안 됐죠 아마? 예. 곧 됩니다. 많이 오시고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